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룰 내용이 많으니 오프닝을 생략하고 부지런히 털어봐야겠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계속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예스티입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서 예스티 1편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2021년 첫 기업 분석 영상이 예스티였죠. 당시 저는 이러한 점수로 평가했었는데요. 당시 예스티의 사업이 좋고 운전 자본 활용이 좋아지고 있다. 또한 SiC 전력 반도체가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다. 그러나 예스파워테크닉스가 관계사인 점과 예파텍의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점의 이유로 사업성을 이렇게 평가했었고, 당시 예스티의 9,130원이라는 주가는 1,364억이라는 시총은 가성비가 좋다는 판단이었기에 결국 예스티는 총점 4점 이상 기업으로 평가했었죠. 그리고 제가 예스티를 이렇게 평가하여 업로드한 이후에 예스티에는 여러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파텍의 SK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예파텍의 예스티 장동복 대표의 지분 변경이 있었으며, 예스티의 대표이사 변경이 되어 강임수 대표님이 각자 대표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장동복 대표님이 콜옵션으로 보유했던 103만 주 중에서 30만 주를 행사하고 나머지 70만 주가량은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기도 했고, 또한 최근에는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기 주식의 처분도 있었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두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에 글로 작성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스티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사업적으로 시의성이 맞아가고 있는 듯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어 제가 예스티를 다시 눈여겨보게 되었고, 시간을 내어 예스티의 세부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 예스티의 점수를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에 4점 이상 기업으로 평가했었지만 제가 커뮤니티에 상향 조정했던 예스티의 점수는 이렇습니다. 가성비는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 투자자분들 개인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군요. 이렇게 점수가 상향된 배경에는 예스티의 사업이 시의성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고, 시의성이 맞게 되며 감점 요소였던 관계사, 실적 등의 요소들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재무건전성 점수는 혹여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변화를 보이는 현 시점의 예스티에게 자금 조달 관련 요소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예스티는 자금 조달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최근 자기 주식의 활용도 그렇고요. 또한 예스티 본 사업의 운전자본 활용도 꽤 좋아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예스티를 왜 상향 조정하여 평가했는지 심층 분석을 시작해볼까요? 예스티 심층 분석은 다뤄야 할 것이 많은데요. 저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스티 사업, 예파텍 사업, 지배구조, 이렇게 3가지로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예파텍 사업과 지배구조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예스티 사업은 다음 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는 SiC 전력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요. 제품은 크게 SiC, MOSFET과 SiC DIOD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기존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규소 즉 실리콘의 화학기호는 C죠.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이러한 C 기반 전력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면 모터와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에는 PCU가 필요합니다.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은 구동 전압이 서로 다르고 전류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에는 인버터, 컨버터 등의 장치들이 있어서 전압을 올려주고 낮춰주는 등의 변환을 고속으로 해주고, 또 전류의 형태도 변환해주며 전류를 흘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도 막아줘야겠죠. 따라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력 변환 시스템에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단 사진 속에 자동차는 그릴이 있으므로 전기차는 아니네요. 그랜저는 전기차 모델이 아직 없죠. 아무튼 이 자동차를 전기차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각 부분에 전력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차에도 전력 반도체가 쓰이고 각각의 차이점도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이러한 친환경 차에는 모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각각의 차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면 각 부분마다 전압과 암페어가 다른 전력 반도체들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력 반도체는 IGBT, MOSFET, 다이오드가 대표적입니다. 사진에 전력 반도체들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보이시죠? 현재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가 쓰이고 있으니 CIGBT, CMOSFET, C다이오드를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역할을 잠시 설명드리면 IGBT와 MOSFET은 전압을 제어하여 전류를 차단하고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머스햏과 IGBT는 전압에 따른 활용 영역대가 다릅니다. IGBT는 활용 영역대가 참 넓은 것을 알 수 있죠. 사진에서도 각 부분에 맞게 모스햏과 IGBT가 따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는 머스햏 혹은 IGBT와 같이 쓰이며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따라서 모스햏과 IGBT가 있는 곳에는 다이오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대표적인 실리콘 기반의 전력 반도체인 IGBT, 머스햏, 다이오드가 적용되는데 같이 쓰이는 다이오드 외에 어떤 전력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나요? 당연히 활용 영역대가 넓은 IGBT가 많이 쓰이고 있죠. 따라서 실리콘 기반의 CIGBT가 현재 가장 메인이죠. 따라서 현재 SI IGBT를 하는 독일 인피니언, 미쓰비시 등이 세계적인 전력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 반도체가 SI IGBT 부분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는 한계에 이르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더 고성능 고효율, 그러니까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더 빠른 충전 시간을 가진 전기차들이 출시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효율, 고성능 전기차들은 차체 내부의 환경이 기존 전기차들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실리콘 기반의 전력 반도체들은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온저항이 증가하여 전력 손실이 증가하고 스위칭을 고속으로 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겐, 식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전력 반도체들이 있는데, 특히 차량용에는 기존 실리콘의 탄소를 1:1 비율로 합성한 식 전력 반도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고도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질화 갈륨 소재는 초고속과 초고주파의 특성으로 인해 자율 주행 단계가 3단계로 상향될 때 라이다 그리고 5G 시장에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역시 겐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들에 비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반도체들은 온저항이 상당히 낮고 전력 손실을 80% 이상 줄여주고 더 높은 전압과 더 많은 전류에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력 변환 시스템 자체도 소형화되는데 온도에도 강해서 냉각 장치들이 간소화되는 등 주변 부품들의 생략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차체에 활용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전기차의 무게, 연비, 효율 등 여러 면에서 향상되는 것이죠. 따라서 몇몇 완성차 업체들이 적용을 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SI 전력 반도체에서 SiC 전력 반도체로의 변화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에 연평균 성장률도 상당합니다. 마치 과거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률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SI 기반 전력 반도체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전력 반도체로 나아가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SI 기반 전력 반도체에서는 IGBT가 가진 장점으로 활용 영역이 넓었다면 SiC 기반 전력 반도체에서는 머스햏이 가진 장점의 이유로 머스햏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며 식 머스햏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죠. 즉 SI IGBT 모듈에서 SiC 머스햏 모듈으로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포인트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SiC 머스햏의 큰 성장이 예상되고 또 이러한 SiC 머스햏과 패키징되기도 하고 기존 SI IGBT 머스햏과도 패키징되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SiC 다이오도 큰 성장이 예상되죠. 그리고 이러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의 적용이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기술과 가격이 있겠는데요. 기술의 경우 이미 몇몇 기업들이 상용화에 성공했고 또 성능을 올린 23세대의 제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문제에서도 기존 SI IGBT 모듈을 적용했을 때 대비 SiC 머스햏 모듈을 적용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리서치도 있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즉 SiC 머스햏 모듈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현재 이러한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고 2018년 기준 미국 크리의 자회사인 울프스피드, 일본의 로움, 독일의 인피니언, 그리고 스위스에 본사를 둔 ST마이크로 등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iC 전력 반도체의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죠. 앞으로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적용을 해가며 SiC 머스햏, SiC 다이오드의 수요가 증가할 텐데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도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 MCU, PCU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향후 이 SiC 전력 반도체의 글로벌 쇼티지는 그 이상이겠죠.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은 가지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예스파워테크닉스죠. 그러면 이러한 SiC 전력 반도체의 개발 역사를 봐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90년. 그 시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대 일본, 독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1999년에 전력 반도체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전력 반도체의 연구와 개발을 진행해왔죠. 그렇게 한국전기연구원은 국내외 특허들을 보유하며 SiC 전력 반도체 관련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민간업체와 인연을 맺게 되어 2013년에는 이 민간업체에게 SiC 전력 반도체의 기술 이전을 하며 협력을 맺습니다. 그 후 SiC 전력 반도체 관련 많은 연구들을 함께 진행하게 되죠. 이 민간업체가 메이플 세미컨덕터였고, 삼성전자가 다품종 소생산 구조의 전력 반도체 사업을 중단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술진들이 나와서 설립한 기업이 바로 메이플 세미컨덕터였습니다. 당시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생산시설도 갖춘 기업이었죠. 박용표 대표와 연구개발총괄 정은식 사장님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2014년 1월 한국전기연구원 KERI와 메이플 세미컨덕터는 SiC 전력 반도체인 1200V10A 40A SiC 머세트 상용화 개발에 성공을 알립니다. 당연히 국내 최초의 성과였고 세계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두 달 뒤인 2014년 3월 메이플 세미컨덕터와 현대자동차는 파운드리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전력 반도체, 특히 SI IGBT 모듈에 있어서 독일의 인피니언에게 전량 의존해오다 보니 설계 자유도도 떨어졌고 또 차세대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SiC 전력 반도체 자체 설계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5년 10월 한국전기연구원과 메이플 세미컨덕터가 이번에는 1700V 20A급 SiC 쇼트키 다이오드 개발에 성공을 알립니다. 당시 해당 기술은 미국의 크리만 유일하게 상용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상태였죠. 여기서 쇼트키는 독일 물리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후 두 달 뒤인 2015년 12월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이전해주는 기술 이전 계약을 메이플 세미컨덕터와 체결합니다. 이렇게 한국전기연구원과 메이플 세미컨덕터는 SiC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적으로도 진입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초 메이플 세미컨덕터는 수출 금융사기로 파산하게 됩니다. 대략 불량 웨이퍼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수출 실적을 조작하고 수출 채권을 통해 수천억의 금융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사건과 연루된 박용표 대표 등이 구속되고 메이플 세미컨덕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워테크닉스가 탄생하게 되죠. 당시 사건과는 관련 없는 연구총괄을 맡던 정은식 박사가 흩어진 연구진들을 불러 모아서 파워테크닉스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에 나서게 되고 그러다 찾아간 게 EST입니다. 당시 EST의 장동복 대표님은 속는 셈치고 기술력 확인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을 댔고 덕분에 정은식 박사 등은 한국전기연구원과 이온주입 공정기기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의 설비를 일부 임대하여 다이오드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생산한 시제품들은 신뢰성 평가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EST의 장동복 대표님이 먼저 개인 자금을 투입하며 파워테크닉스의 최대 주주가 되고 2017년 12월에 파워테크닉스 법인이 설립됩니다. 약 120억가량을 단계적으로 투자했던 것 같네요. EST에 근무하던 김도하 CTO가 이렇게 설립된 파워테크닉스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고 정은식 박사는 기술 책임을 맡게 됩니다. 당시 파워테크닉스는 장동복 EST 대표, 김도하 파워테크닉스 대표, 정은식 부사장 그리고 여러 연구원들이 주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파워테크닉스가 설립된 지 3달 뒤인 2018년 3월 한국전기연구원과 파워테크닉스는 다시 SiC 머세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파워테크닉스는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이 300평 공간을 임대하여 양산 라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세 번째의 성과였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유일한 SiC 전력 반도체 양산 라인 구축이죠. 이것이 201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7월 17일 다시 현대자동차의 전력 반도체 기사가 뜹니다. 협력업체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고 SiC 시제품 양산 준비에 들어가서 추후 내놓을 전기차의 인버터, 모듈 시스템에 탑재한다는 내용인데
파워테크닉스가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SiC 전력 반도체의 양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힌 지 바로 이틀 뒤였죠. 그리고 2018년 8월 이제 EST가 파워테크닉스에 투자하게 됩니다. 파워테크닉스가 법인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자 장동복 대표님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활용하여 파워테크닉스의 사업에 힘을 실어줍니다. EST는 파워테크닉스에 70억을 투자하며 32% 가까운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최대 주주이던 장동복 대표님에 이어 파워테크닉스의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파워테크닉스는 예스파워테크닉스로 사명이 변경되고 예스파워테크닉스는 EST의 관계사로 됩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은 장동복 대표님과 EST가 가진 합의 50%를 초과하여 EST가 예스파워테크닉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예스파워테크닉스를 EST의 종속회사로 두지 않고 관계사로 두어 지금까지 경영을 해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아직 큰 규모의 순손실을 가진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연결되어 EST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EST의 예파텍 지분 취득 공시에서 우리는 파워테크닉스 시절 2017년 매출도 간략히 볼 수 있는데 파워테크닉스가 출범한 해에 매출액이 이미 5억이죠. 출범하자마자 메이플의 명맥을 이어 SiC 전력 반도체의 연구 개발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메이플 세미컨덕터의 명맥을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이어오게 됩니다. 과거 메이플 세미컨덕터의 고객사나 사업적인 부분이 어땠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찾아봤지만 비상장기업이었기에 자세히 기재해두지 않았더군요. 따라서 NTIS로 접근하여 메이플이 연구개발해온 SiC 전력 반도체의 많은 특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사의 감사보고서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으나 이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감사보고서를 봐보면 19년 감사보고서부터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우리는 전년도인 18년의 주요 고객사도 볼 수 있습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가 2018년에 양산 라인을 구축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파워큐브세미가 10% 이상 매출액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인 것이 눈에 띄죠. 그 후 2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역시 작년에도 현대자동차는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것을 알 수 있고 파워큐브세미는 하나가 더 생겼군요. 파워큐브세미가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파워큐브세미는 2013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SiC 전력반도체 특히 SiC 다유 개발을 하고 있으며 과거 메이플과도 연구 개발을 해왔고 파워큐브세미의 히터 장비 사업부는 EST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파워큐브세미 EST 예파텍은 관계가 구축되어 있죠. 현재 파워큐브세미는 1700V 트렌치구조 모스펫 개발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역시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참여 중입니다. 과거 예파텍의 SiC 전력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를 해준 QRT도 참여 중인 것이 눈에 띄는군요. 해당 연구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SiC 머스펫은 크게 트렌치 구조와 토에느 구조로 양분화되는데요. 트렌치 구조는 토에느 구조에 비해 높은 전류 밀도와 낮은 온저항을 갖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트렌치 구조 머스펫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전자, KEC, IA 등의 국내 기업들이 1200V 트렌치 구조 머스펫을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 개발은 아직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 중 IA의 자회사인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1200V SiC 다유 기술 개발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역시 SiC 머스펫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까지도 넘어야 할 것이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KERI와 메이플은 2015년에 1200V가 아닌 1700V 색다이오드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었습니다. 국내 모든 업체들의 기술 개발 동향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산으로 본다면 역시 국내에는 예스파워테크닉스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예스파워테크닉스의 SiC 머스펫 주요 제품은 1200V 토에느 구조 머스펫으로 파악되는데 2019년 말에 또 한 번 한국전기연구원과의 기술이 전계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iC 머스펫 제조에 있어 발생되는 결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열산화막과 이온 주입 공정 기술의 지원을 위해 기술이 전되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파텍은 현재 1700V 트렌치 구조 SiC 모스펫과 3300V 및 4500V SiC 모스펫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그리고 향후 몇 년 내에도 예파텍은 SiC 전력 반도체의 양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며 성능이 뛰어난 다음 세대 SiC 전력 반도체의 개발에도 한국전기연구원과 연계되어 가장 앞섰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파텍의 20년 감사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20년 말 예파텍의 주주 구성에는 작은 변화가 있죠. 19년 말 주주 구성을 보면 일단 여기 양창원 연구소장님을 비롯하여 김준현 씨, 김우택 씨 모두 예파텍의 연구원분들입니다. 20년 말 감사보고서의 주주 구성표에는 1% 미만 주주를 기타로 포함시키면서 양창원, 김우택 박사님들의 물량을 기타로 합쳤네요. 그리고 재단법인 여시제의 구주를 장동복 대표님이 취득했음도 추측됩니다. 참고로 예파텍에는 이러한 주주들 외에도 전환사채가 한 건 있습니다. 2018년에 발행한 것인데 이는 중진공에서 10억을 투자한 것으로 예파텍의 양산라인 구축 이후에 자금을 조달했었죠. 그리고 2021년이 됩니다. SK가 예스파워테크닉스에 투자를 합니다. SK가 268억을 투자했다고 나오는데요. SK는 268억 중 225억은 전환사채로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43억은 구주를 인수했겠죠. 어떤 구주를 인수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2년에 예파텍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구주를 인수한 43억이라는 금액으로 추측해보건대 아무래도 이들의 구주들이 SK가 인수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SK의 전환사채 투자 및 구주 인수로 인해서 예파텍의 주주 구성은 이렇게 되었겠죠. 그 후 예스티는 예파텍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장동복 대표님이 가진 구주를 인수한 것이죠. 따라서 예파텍의 지분은 이렇게 바뀌었겠죠. 예스티의 예파텍 구주 취득으로 인해 예파텍의 보통주 기준 최대 주주는 예스티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SK의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예파텍의 최대 주주는 SK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예파텍은 장동복 대표님 예스티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죠. 아직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예파텍을 SK에게 빼앗길까 걱정도 하실 수 있겠는데 SK만 원해서는 이러한 이슈는 발생될 수 없습니다. 예스티 장동복 대표님도 원했기에 전환사채 발행이 된 것이고 이렇게 예스티 장동복 대표님도 SK에 투자를 원했던 이유 중 하나는 SiC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인 SiC 에피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 SK실트론이기에 SK실트론을 보유한 SK의 이러한 투자가 발생될 수 있었겠죠. 예파텍과 SK 모두 윈윈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후 예스티의 장동복 대표님 구주 취득으로 다시 한번 예스티는 예파텍 지배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그 후 예스티는 강임수 사장님을 각자 대표로 올립니다. 강임수 대표님은 과거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 개발 실장을 하셨던 분이네요. 김도하 예파텍 사장님이 계시지만 강임수 대표님이 예파텍 지휘를 맡게 되시겠네요. 이렇게 예스티 예파텍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파텍은 SK의 투자금으로 라인 증설을 알렸죠. 268억 중 43억은 구주 취득이니 225억 중 일부로 증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파텍은 현재 4인치 설비로 연간 14,400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파악됩니다. 연간 300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번 투자로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파텍은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기에 증설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파텍이 4인치와 6인치를 혼합한 라인을 증설할지는 모르지만 예파텍은 이번 SK 투자금으로 장비 증설을 하여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의 300평 임대 공간에 연간 21,600에서 28,800매의 생산 캐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아무래도 이것은 풀 캐파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SK의 투자로 SiC 전력 반도체 생산을 위한 SiC 에피웨이퍼의 수급 안정도 그렇지만 이미 양산 라인을 구축하여 연 300억 캐파가 가능한 예파텍이 증설한 것을 보면 예파텍에 드디어 의미 있는 수요가 생겼다는 판단이며 또한 예파텍의 SiC 전력 반도체가 양산품으로서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예파텍에 사업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맞다면 예파텍은 조만간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며 예파텍이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시설 투자로 증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파텍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하며 투자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예파텍 주주들의 지분율은 크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EST 장동복 대표님의 지배력 또한 뺏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파텍의 사업에 변화가 생긴 것이 맞다면 EST는 예파텍의 지배구조를 만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만일 EST가 장동복 대표님의 구주를 또 인수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EST의 지분율이 많아질 뿐이기에 그 후 외부 투자가 유입된다면 EST는 쉽게 지배력이 희석됩니다. 구주를 인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EST는 예파텍의 신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파텍의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예파텍이 신주를 발행하고 EST가 거기에 참여해서 신주를 가지게 되면
EST의 예파텍 지배력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외부 투자금이 유입된다 해도 EST의 지배력은 굳건하죠. 그러나 EST는 이러한 투자를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질 않죠. 따라서 예파텍의 사업에 변화가 생긴 것이 맞다면 예파텍의 지배구조를 만지기 위해서 EST는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장동복 대표님의 EST 지배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EST는 보통 주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는 콜옵션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해야 하고 그것은 전환사채나 우선주의 형태겠죠. 콜옵션 권리는 장동복 대표님에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 2600억대의 EST에게는 지분율 희석이 급한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장동복 대표님은 이러한 콜옵션의 행사를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파텍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 뒤 가지고 있는 예파텍 지분을 EST에게 넘겨서 자금을 마련해도 되고 아니면 EST가 가진 자기 주식과 교환을 해도 됩니다. 방법이야 많고 이것은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급한 것은 예파텍이죠. 예파텍의 사업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직 예파텍의 지배구조를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파텍의 사업에 변화가 생겼다면 EST는 예파텍의 지배구조를 만져야 하고 현 시점의 예파텍은 아직 기업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예파텍은 이제 EST의 관계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될 수 있겠죠. 이렇게 EST가 사업형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파텍의 사업에 변화가 생긴 것이 맞는데 만일 EST가 이것에 준비하지 않고 즉 예파텍의 지배구조를 사전에 만지지 않고 예파텍의 기업 가치가 차차 상승하게 될 경우 장동복 대표님과 EST는 예파텍의 지배력을 강화하기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파텍의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 EST를 물적 분할하는 방법 혹은 EST를 인적 분할한 후에 장동복 대표님이 가진 사업형 EST 지분과 지주형 EST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복잡해질 뿐더러 효과도 적죠. 게다가 향후 외부 투자를 SK가 하게 된다면 SK의 단독 지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EST는 콜옵션이 있는 형태의 자금 조달을 하여 예파텍의 신주 취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SK투자금으로 포항나노융합기술원의 임대 중인 공간에 장비 증설로 풀캐파가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조달된 EST의 투자금이 예파텍에 유입되게 되면 예파텍은 이제 장비 증설이 아니라 6인치 팹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EST 신공장 옆에는 1500평의 부지가 이미 매입되어 있죠. 이곳에 1200평가량의 6인치 팹을 신설해야 할 차례라고 판단되는데 6인치는 4인치 대비 2.5배 이상 생산 효율이 좋으니 6인치 팹의 완공은 결국 예파텍의 급격한 매출 상승이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6인치 팹을 만약 신설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면 이것은 내년 하반기 이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예파텍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측을 이어가다 보니 가정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하. 또한 향후 예파텍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상장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1200평 규모의 6인치 팹이 추후 풀캐팟이 매출 규모는 5천억 내외가 가능할 거라 보기 때문에 신설하는 6인치 팹의 풀캐팟 시점에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예파텍의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예파텍의 상장은 아직 먼 이슈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추측하기에 예파텍은 올해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될 것으로 추측되며 감히 예상해보자면 올해 예파텍의 매출은 100에서 200억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파텍의 작년 매출이 7억이었으니 이러한 실적 변화가 생긴다면 1000에서 2000%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제가 EST의 평가 점수를 상향한 것은 EST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이러한 준비를 해가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예파텍의 사업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파텍에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SI IGBT 모듈에서 SiC 머슬 모듈로의 변화가 진행되며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SiC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SiC 전력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갈수록 상당히 많은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에서 SiC 전력 반도체에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현재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제작했죠. 폭스바겐의 MEB도 현대차의 eGMP도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모두들 제작한 플랫폼에서 많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고 두 완성차에서 모두 이 플랫폼에 SiC 전력 반도체를 적용하는 것 같네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에는
델파이가 800V 인버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측되는군요. 델파이가 SiC 전력 반도체 기업인 울프스피드의 모회사 크리와 협력을 하여 SiC 머셋 모듈이 적용된 800V 인버터를 공급하려나 보네요. 그 대상이 폭스바겐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차의 이 GMP 관련 기사를 보면 비테스코가 SiC 전력 반도체가 적용된 800V 인버터를 공급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에는 현대차그룹이 특허낸 온보더 차저를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이 GMP 플랫폼에 장착되는 후륜 인버터도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비테스코는 800V 인버터를 제작하기 위해 SiC 전력 반도체 기업인 로움과 협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25년부터 본격 생산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비테스코의 SiC 전력 반도체를 적용한 800V 인버터 공급 계약은 이 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출시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향후 일부 모델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메인 공급처는 역시 현대모비스가 될 것으로 추측되네요. 아마도 공급 물량 부족에 대비한 이원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SiC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죠. 델파이 크리, 비테스코 로움처럼 협력업체와 짝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현대차는 자체 설계를 하여 협력업체에게 외주 생산을 맡기게 되겠죠. 앞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외주 생산 기업은 안정적인 실적 상승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잠시 ST의 IR 자료에서 예파텍의 내용을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SiC 전용 파운드리 서비스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현대차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던 메이플 세미컨덕터의 명맥을 이은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SiC 전력 반도체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나 보네요. SiC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크리, 로움, 인피니언, ST마이크로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굳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또한 예파텍의 고객사를 잠시 보자면 예파텍 파운드리 서비스의 고객사들을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전기연구원도 있고 전력반도체 기업인 KEC도 있습니다. SiC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위탁 생산을 해주는 기업은 국내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스파워테크닉스만 있으니 한국전기연구원도 KEC도 예파텍의 고객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차도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시그네시V도 예파텍의 고객사에 있는 것이 눈에 띄는군요. 시그네시V는 초급속 충전기를 제작할 수 있는 코넥스 기업으로서 미국 시장의 인증을 받고 미국 급속 충전 서비스 12위 업체들과 모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주 물량과 미국 내 점유율이 상당하죠. 초고속 충전기에 SiC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파텍의 SiC 전력 반도체 적용을 위한 개발을 진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파텍의 고객사에 시그네시V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기업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던 참인데 가장 최근에 SK가 시그네시V의 지분을 50% 넘게 취득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SK가 투자한 예스파워테크닉스와 시그네시V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보이는군요. SK 실트론의 SiC 에피웨이퍼, 예파텍의 SiC 전력 반도체, 시그네시V의 초급속 충전기, SK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로 올해 예파텍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 판단했으며 그래서 예스티의 평가 점수를 상향하여 4.5점 이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영상의 내용대로 흘러간다면 예파텍의 이러한 성장세와 예스티의 성장을 감안할 때 3년 내 예스티는 2에서 4조 원대의 시가총액으로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스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은 저희 차업주에서 영상으로 혹은 커뮤니티의 글로 다뤄가며 커버하겠습니다. 또한 예스티의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예스티 기업 분석 3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이는 1에서 2달 내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스티의 세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 영상에는 제 생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회사의 상황 그리고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인트로에도 나오지만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며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재무 공시, 보고서 등에 기반한 분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며 예파텍의 변화와 성장은 이제 곧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스몰캡 기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업주의 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